자, 이제 파트 2죠. 제2과목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네트워크 보안을 또 열심히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네트워크 보안. 자, 챕터 1이 정보통신 시스템의 이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험범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좀 이해하고 계시면은 우리가 네트워크를 공부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제가 팁으로 추가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네트워크 전반적으로 한번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시험 출제와 관련된 거를 좀 상세히 설명하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챕터 1은 이제 정보 시스템의 이해입니다. 그러죠? 챕터 1이에요. 정보 시스템의 이해. 이것도 잘 이해를 말 그대로 이해를 잘 해 두시면 네트워크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 개요죠. 자, 분류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데이터 전송계, 데이터를 전송을 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송수신을 담당을 한다 그러죠. 장비는 뭐 단말 장치라든가 신원 변환 장치, 통신회에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처리계는 단말기에서 대부분 합니다. 데이터의 가공, 저장, 처리를 담당을 한다. 그 장비는 뭐 컴퓨터겠죠. 단말기. 요즘에 뭐 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통신에서 또 정보통신에서 단말기는 컴퓨터 아닙니까? 예전에는 이제 일반 또 단말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도입니다. 이제 여기 이 구성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면 좋고 이 구성도를 변형을 시켜서 현재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 알고자 하는 거는 인터넷 토크 아닙니까? 랜과 관련된 것들이 주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 한번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려서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이 네트워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죠. 이렇게 구름 안에 이 안에는 너무나 심오한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네트워크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여기에는 뭐 어떤 라우터라든가 스위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네트워크에는. 근데 예로 본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를 하자면 여기에 보면 물론 뭐 라우터도 있게 예를 들어서 라우터로 봅시다. 이렇게. 자, 라우터를 이렇게 보고 그럼 라우터에서 그대로 오느냐? 만약에 동선으로 오게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의 여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다면 회선 종단 장치라는 게 있죠. 다시 한번 쓸까요? 회선 종단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종단 장치가. 그리고는 쭉 오게 되죠. 유저 측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유저 측은 이렇게 나눌까요? 자, 유저 측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해두면 네트워크 이해하는 데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사용자 측이라고 보는 거죠. 사용자 측으로. 사용자 측. 자, 사용자 측으로 보죠. 그러면 라우터와 종단장치 또는 종단장치를 보내오면 첫 번째로 대칭입니다. 이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라는 건 대칭이죠. 종단장치에서 보냈다면 종단장치로 받아야 돼요. 이렇게. 종단장치를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여기 당연히 회선 종단장치가 받게 됩니다. 장치. 받게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뭐 라우터가 또 받게 되죠. 좀 이렇게 깨끗할까요? 라우터가 받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 이 라우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DT로 봅니다.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라는 DT로 보고요. 회선 종단 장치는 그대로 DC, 데이터 서킷 이퀴먼트 또는 서킷 터미널 이퀴먼트 하는데 일단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거죠. 자, DC로 보냈으니까 DC로 받아서 회선 종단 장치로 받아서 그다음 데이터 터미널 데이터 터미널 장치가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이 네트워크상에서 라우터는 DT 장비로 옵니다. 물론
터미널인 PC도 DT 장비로 봅니다. 자, 이런 형태로 보고 당연히 이쪽에서도 이쪽은 간략하게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뭐 라우터가 있겠고요. 이게 회선 종단 장치가 있을 겁니다. 상대 측에도 또 어떤 회선 종단 장치가 받아서 그 다음 라우터가 또 받게 되고 이렇게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하지만 이 안에는 뭐 인터넷이 되든 뭐 서울에서 대전이든 뭐 서울에서 무슨 뭐 부산이든 어떤 거리가 있을 겁니다. 이쪽에 또 다른 유저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항상 대칭이니까 자 볼까요? 여기도 또 하나의 사용자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 다 적어볼까요? 여기 당연히 여기에도 회선 종단 장치. 여기도 회선 종단 장치. 물론 여기는 데이터 터미널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DT라고 부르죠. DT. 얘는 DC, 회선 종단 장치. 여기도 회선 종단, DCE. 여기는 DTE. 이 안에 많은 라우터와 스위치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랜으로 본다면. 랜으로 보지 않더라도 일단 여기에서 이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 이 상태에서 이 상태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죠. 이해를. 자,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그 동그라미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DT입니다.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라고 해요. 데이터 터미널 장치죠. 단말 장치.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사용되는 입출력 장치이다. 그렇죠? 이 컴퓨터에서 만들어서 다 만들어내죠. 이 DT가 또 컴퓨터도 DT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DT, PC도 한번 여기다 포함시킬까요? PC. 우리 대표적인 데이터 터미널 장치죠. PC.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래서 입출력 기능과 데이터를 정확히 송수신하기 위한 제어를 한다. 이 안에는 다 그런 제어 기능이 있죠. 컴퓨터 안에도 인터페이스 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라우터 특히 또 있겠죠. 통신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 장치이다. 통신 회선에 여기까지는 회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회선 종단 장치죠. 회선이 어떻게 보면 끝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회선이 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대부분이 자, 4와이어로 이렇게 되게 되죠. 송신 두 가닥, 수신 두 가닥으로. 장비는 라우터나 PC가 있다. 라우터, PC. 터미널 장치로 봤을 때 터미널 장치, 단말 장치. 자, 그다음 볼까요? 자, 1-149페이지. 물론 단말 장치 구조 안에는 그렇게 또 뭐 회선 접속부라든가 제어부라든가 입출력 제어부가 있게 되죠.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장차별 기능이 입출력 장치는 뭐 입출력을 하겠죠. 전송 제어 장치는 전송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전송 제어를 할 거고, 통신 제어 장치는 당연히 단말기의 전송 제어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 회선 종단 장치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말 장치와 통신 회선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자, 단말 장치와 통신 회선. 얘가 통신 회선 아닙니까? 통신 회선. 단말 장치와 통신 회선 사이의 인터페이스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단말 장치와 통신 회선 사이에서 설치되어 통신에 사용되는 신호의 변환, 그렇지, 디지털 아날로그 또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한다. 그걸 보고 그랬을 때 장비 보면 모뎀이라든가 데이터 서비스 유닛, DSU, 채널 서비스 유니트, 또 CSU 이렇게 되네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자, 회선 종단 장치에는 이런 것들이 있네요. 첫 번째 모뎀이 있어요. 그 다음 DSU가 있고 데이터 서비스 유니트, 채널 서비스 유니트라고 이렇게 있어요. 당연히 이쪽에도 똑같이 있게 되죠. 모뎀, 모듈레이터, 디모듈레이터, 변복주 장치죠. 우리말로 하면 DSU, 데이터 서비스 유니트, 데이터 서비스 유니트 뭐 같은 말입니다. 채널 서비스 유니트. 자, 당연히 여기에서 모뎀으로 연결된다면 이게 모뎀으로 연결되게 돼요. 당연히 DSU로 연결되면 상대 측에도 DS로 연결되고. 이렇게.
그다음 CSU로 연결되면 상대 측에도 CSU로 연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약간의 차이, 뭐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죠? 한우와 한우가 아닌 것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자, 얘네들이 있어요. 그럼 어떨 때 DS를 쓰고, 어떨 때 CS를 쓰고, 어떨 때 모뎀을 쓰느냐 이거죠. 모뎀을 쓸 때는 회선이 뭐? 아날로그일 때. 아날로그 회선일 때. DS와 CSU는 디지털 회선일 때. 디지털 회선일 때. 모뎀을, DSU와 CS를 쓴다는 얘기로. 그럼 DSU와 CSU는 똑같이 디지털인데 또 언제 쓰느냐? DSU의 최대 속도는 얼마냐면 64K입니다. 64kbps. CSU는 2완까지. 2완이라 하면 2.048 메가bps까지 회선 속도를 지원해주죠. 그러니까 64K 이상이 나오는 회선이라면 뭐로? CSU로 우리가 회선을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 사이에. 당연히 이쪽이 대부분 동선이죠. 동선으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들 얘기하면 뭐 전화선이 될 수도 있고 이 전화선으로 이런 회선을 구축을 해서 2완까지 우리가 막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런 회선 쓰나요? 안 씁니다. 지금 뭐 10메가도 우습게 알죠, 여러분들. 이제 100메가도 우습게 알잖아요. 막 너무 느리다고. 지금 기가 하잖아요. 기가 bps 쓰는 판에 지금 뭐 2메가 안 쓴다는 거죠. 하지만 예전에 제가 아주 젊은 청년 시절에는 이 엄청난 속도였어요. 2메가 정도면. 그래서 많이 썼는데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또 랜으로 쓰지 동선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전화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외에는. 뭐 얼마 전까지 한 10년, 5년 전까지는 썼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쓰는 데도 있어요. 거의 쓰지 않는다. 왜? 랜 방식으로 거의 돌아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는 거죠. 회선 종단 장치에는 모뎀이라든가 DSU, CSU가 있다. 모뎀 한번 볼까요? 아날로그 통신에서 사용한다. 아날로그 회선 양 끝단에 설치돼요.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 간의 변복조 기능을 한다. 그렇죠. 여기서. 아날로그인 걸 또 디지털로 해야지 라우터라든가 또는 PC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이거 외에도 터미널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통신에는. 예를 들어서 단말 장치는 컴퓨터, 입출력 장치, 팩스 등 정보 단말 장치가 있겠고 단말 장치와의 모뎀 연결은 RS232C 케이블이라는 그러니까 얘에서 얘 사이에 RS232C 케이블. 뭐 라우터와는 원래 지금 시스코를 예를 들면 라우터는 여기에 V.35 케이블로 연결이 됩니다. V.35. 이쪽은 뭐 전에 할 때 이제 RS232C 케이블로 연결도 되고요. 그 뭉툭한 케이블 하나 있죠. 뭐 프린터 케이블처럼 돼 있는 거. 그게 RS232C 케이블입니다. 이제 종단 장치와 이 라우터 사이는 V.35 케이블로 연결되고요. 또 요즘에 나오는 시스코 라우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인터페이스 케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시스코용 라우터와 종단 장치 사이에 연결이 된다. 전송도는 이중 나선, 이게 이제 동선이죠. 코퍼, 동축 케이블 그러죠. 이거는 코엑시얼 동축 케이블. 여러분들 케이블 TV일 때 그 TV에 검은색으로 아주 두꺼운 케이블이 있죠. 이게 동축 케이블입니다. 광섬유 케이블. 예, 광섬유로 만들어진 거고 디지털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것들은 이제 무선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데 자, 통신회선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통신회선에는 일단 뭐 있어요? 동선 있죠. 동선. 동선. 그 다음 동축 케이블. 그리고 광섬유 케이블이다. 광섬유 케이블이다.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전송 매체 중에서 통신회선을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신회선하면 동선, 전화선 아주 유명하죠. 그죠? 물론 뭐 UTP 케이블도 랜에서 쓰는 UTP 케이블도 동선이긴 하지만 동축 케이블 이거는 케이블 TV 쓸 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거고 이 광섬유 케이블이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원거리 전송을 할 때 지금 뭐 대부분은 다 광섬유 케이블이죠. 막 광인터넷, 광 100메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대부분 광섬유 케이블이 있게 되죠. 얘가 나옴으로써 사실은 얘네들이 사라졌어요. 지금 네트워크에서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일반 인터넷 토크에서는 지금 이런 회선 종단 장치는 얘네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쪽의 라우터에서 뭐로 받아요? 스위치로 받아요. 스위치로 받아서 스위치로 광섬유 케이블로 그대로 광섬유로 받아요. 스위치로 받아 라우터. 또 요즘엔 라우터도 없어요. 유저 측에 가면 왜? 스위치에서 그대로 분배해줘요. L3 스위치에서 뭐 L2 스위치 연결해서 막 PC 연결하도록. 왜?
라우터는 이쪽이 ISP 쪽에 막 이쪽이 ISP라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면 여기서 그대로 보내줘요. 광으로. 무중계입니다. 100km, 200km, 500km 무중계로 갑니다.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네트워크나 데이터 통신에서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지만 지금은 다 사라졌다. 얘네들이. 사라졌다. 이거죠. 광섬유 케이블을 남으로써. 그래 다이렉트로 이쪽. 예를 들면 요거 그릴까요?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여기에 스위치.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다 스위치로 받아서 유저 측에 보러 스위치로 그대로 받습니다. 왜 전에는 이게 랜으로 보내기 때문에 스위치로 랜을 동선으로 보내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광섬유 케이블이 나오면서 그대로 인터페이스가 다 광으로 전송이 가능하죠. 그게 바로 여기서 라우터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사용하게 되죠. 뭐 아니 라우터 뭐 연결할 필요도 여기는 라우터도 없어요. 사실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대로 설명드리면 여기 라우터도 없어요. 바로 여기 만약에 얘가 L3 메인 스위치라면 여기에 L2 스위치라든가 또는 L2 스위치 뭐 이렇게 L2 뭐 PC 대수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뭐 얘네들끼리 연결을 해도 되죠. 이제 PC 단말기를 포트가 허락하는 한, IP 어드레스가 허락하는 한 수두룩하게 PC를 연결을 해서 PC 100대든 200대든 연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PC 100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이겁니다. 이거. 하지만 우리가 네트워크를 설명을 할 땐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어딘가는 이게 아직도 사용하는 데가 있고요. 특히나 외국 같은 경우도 아직도 사용을 해요.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고 물론 인터넷 네트워크는 대부분이란 랜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지만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뒤에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DSU, 디지털 통신 회선에 사용한다. 디지털 통신 회선에 사용한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네트워크 쪽에서 그 CCNA나 시험 볼 때 아직도 이런 망 구조에서 드래그로 해서 시험 문제 나오죠? 시스코 그 국제 자격증 이런 데 보면. 자, 그럼 일라시 150페이지. 예. 전송장치와 전송장치는 디지털 방식으로 구성을 한다. 그렇죠. 디지털로 구성을 한다. 그 다음에 9.6에서 이하는 REC32 케이블, 64K는 V.35, 34핀짜리 이런 것들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전송로는 뭐 DMW 같은 경우는 뭐 DMW 하니까 무슨 뭐 승용차 이름 같은 아니죠? 예,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네, 디지털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광섬유 케이블 이런 것들로 연결한다. 자, 이런 구조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이 구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네 번째, 네트워크 제어 장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공중통신회선 사용 시 회선에 접속하기 위해서 발신과 착신, 그러니까 보내는 거, 송신과 수신, 통신 종료 후에 통신 회복 복귀 기능을 한다. 이미 이런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는 따로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아주 초창기에는 얘네들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 동그라미 뭐 통신 회선. 자, 단말장치나 컴퓨터의 데이터를 오류 없이 전송하는 매체, 이중라선. 이게 이제 T스페어라고 해서 동선입니다. 전화선이 이렇게 꼬여 있죠. 그다음 동축 케이블, 그다음 광섬유 케이블. 자, 동선, 동축 케이블, 광섬유.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지금 요즘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럼 이중라선, 동선은 뭐냐? 얇은 동선을 전원체가 감싸고 있죠. 피복으로 돼 있죠. 피복으로 두 개의 선이 꼬여 있다 이거죠. 배배 꼬여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별로. 그러나 아날로그와 디지털 전송이 모두 가능하고 매체 자체의 신호 감쇄가 심하여 짧은 전송거리. 전화선이나 이런 것들 마찬가지죠. 짧은 거리죠. 우리가 그 전화선을 가지고 인터넷 사용하던 게 한 5년 전 정도, 10년 전만 해도 ADSL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화선을 이용해서 데이터 통신을 했었죠. 인터넷을. 그럴 때 거리가 있었어요. 뭐 5.5km 이내, 뭐 이렇게. 더 빠르게 10메가 이상 쓰려면 뭐 1.5km 이내. 뭐 전화후기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요즘 떠돌아다니는 걸 보면 자료를. 그런 거리 제한이 있죠. 왜? 0.3mm 내지는 0.65mm라는 아주 가느다란 그 동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다 보니까 거리가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야. 그 다음 동축 케이블입니다. 중심부의 통선을 절연 물질과 전도체가 감싸고 그 외부의 외피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다. 두껍고 여러분들 그 요즘에 케이블 TV 집에서 보죠? 민방으로 볼 때 뒤에 그 검정표에서 이 새끼손가락만한 굵기로 들어오는 이걸 우리가 동축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코엑시얼 케이블.
기저대역의 그 동축 케이블과 광대역 동축 케이블이 있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다 광대역 동축 케이블입니다. 물론 당연히 동선이 그 안에도 동선이 들었어요. 동축 케이블이기 때문에. 근데 동선이 전화선보다는 굵고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여러 개가. 그럼 세 번째 보면 이제 광섬유 케이블이죠. 옵티컬 파이버. 대부분 뭐 이거죠. 빛의 전반사 특성을 이용하여 만든 전송 매체다. 빛의 전반사 특성. 그러니까 반사를 해서 가는 빛이 전송이 되지 않습니까? 전반사로. 유리 섬유와 플라스틱 섬유가 있다라는 거. 대부분 광섬유 케이블은 유리 섬유로 기억하는 학생들도 가끔 있어요. 요즘에 다 알지만 플라스틱 섬유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대역폭 뭐 50 TBps 뭐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1에서 2기가 정도의 송수신이 가능하다. 실제로 1에서 2기가 10기가, 100기가도 다 전송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상 다 전송합니다. 신호의 감쇄 정도가 아주 적고 외부 전자기 간섭이 적음. 빛이기 때문에 전자기 간섭은 없겠죠. 뭐 번개를 쳐도 빛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광대역 전송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설치가 어렵다.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설치가 어려워. 이 전화선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연결해서 막 쓸 수 있죠. 얘는 광 접속 장비를 가지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구간이나 끊어졌다고 거기를 뭐 접속해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구간이 어떤 끊겨서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연결하는 것보다는 그 전체 구간을 다 갈아버리죠. 왜냐하면 접속이 생긴다는 얘기는 거기서 광 감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구간 전체를 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실질적으로 보면. 광대역 전송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비싸구나. 국가기관망이나 장거리 고속통신에 사용한다. 지금은 뭐 거의 다 광으로 씁니다. 여러분들 댁에서 쓰는 그런 것도 뭐 광인터넷 이런 얘기 하죠? 광인터넷. 물론 여러분들 집 근처까지 가 있지. 아파트 같으면 통신실까지. 집에까지 지금 광섬유 케이블이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뭐 기업도 있을 거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집 근처까지는 가 있어도 집 댁내에 벽의 단자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버 투 더 홈이라고 합니다. FTTH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통신에서는 우리가 코퍼, 동선, 동축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 통신회선 장치, 통신 제어 장치, 단말 장치와 통신회선 사이의 연결을 제어한다. 단말과 통신회선 사이의 연결을 제어한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다는 겁니다. 따로, 예전엔 따로 나와 있었어요. 문자의 조립 및 분해, 에러 제어, 코드 변환, 회선 제어 뭐가 안 되겠어요? 회선 접속부, 회선 접속부, 그 다음 회선 제어부, 얘와 얘 연결하는데 제어를 해줘야 되겠죠? 단말 접속부, 단말기 접속해야 되겠죠? 회선 접속부, 단말 접속부, 제어부. 이렇게 세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만 읽어보십시오. 어차피 이 첫 번째 단어는, 섹션은 팁입니다, 팁. 네트워크라는 데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정보방 기사하고는 완전히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걸 알면 이해하는 데 편리하고요. 뒤에 가면 이제 토폴로지가 중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럴 때 한번 여러분들 들어주세요. 그죠? 어차피 한 강 정도가 나갈 거니까요. 그 다음 51페이지 단말장치와 회선전환장치의 접속 규격. 단말장치의 회선 접속 장치는 성격이 다른 회선 장치이므로 서로 다른 제어 신호와 동작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연결을 위해서 접속 규격 ISO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나이제이션 국제 표준 기구죠. EIA 일렉트로닉 인더스트리얼 에이전스 미국 전자고 협회 ITUT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트 유니트가 왜 나옵니까? 아주 하도 유니트가 유니언 국제 전기통신연합 연합의 텔레폰 통신과 관련된 거. 새 그 국제 표준화 기구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빠진 게 IEEE가 나오는데. ITUT 권고 X.25 이거 공중전화망입니다. 보이스 V.24 X.21 얘는 데이터망. 그다음에 X.25도 데이터망. 단말기와 노드북 사이에 쓰는 거고. 접속 규격의 특성, 물리적 특성, 정기적 특성, 기능적, 절차적 이거 많이 나오죠. 이제 OSI 7레이를 배울 텐데 물리 계층의 규격입니다. 그죠? 물리적, 전기적, 기계적, 절차적, 기능적으로 연결을 해준다. 네 가지가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회선전환장의 접속 규격. 한번 여러분들하고 읽어가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8번째 데이터 제어 방식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약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제어 방식. 회선 제어.
포인트 투 포인트 또는 멀티 포인트 회선 구성 방식. 포인트 투 포인트는 끝대 끝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멀티 포인트는 1대 n, n대 n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 대와 여러 대 이런 식으로. 포인트 투 포인트 1대 1이고요. 단방향, 반이중, 양방향 등의 회선 방식에 따라서 사용되는 제어 방식이다. 그렇죠? 포인트 투 포인트 회선 제어, 주 스테이션과 부 스테이션 간의 통신이 가능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호로 전송, 지리, 그죠? 신호를 보내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에크, 준비되지 않았다면 엔, 그죠? 난, 에크놀러지, 신호를 전송하여 제어하는 방식이다. 가장 일반적입니다. 데이터를 받았으면 그쪽에서 받았다는 응답, 또 준비됐으면 준비됐다는 응답이 오면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런 방식.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죠. 그 다음 회선 제어 단계는 회선 설정 단계, 데이터 전송 단계, 회선 해제 단계. 아주 간단하죠. 접속, 전송, 해제. 접속, 전송, 해제. 세 개. 그 다음 주로 전용 회선이나 공중망에 이용되고 여러 군데 다 이용됩니다. 회선 구성이 간단하고 대용량 전송에 유리하다. 뭐 뭔들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죠?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 다만 회선 제어라는 말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52페이지, 152페이지. 멀티 포인트 회선 방식 앞에는 1대1이었어요. 끝에 끝. 여기 이제 주스테이션과 부스테이션 간의 데이터 전송 시 사용되는 회선의 제어 방식으로 멀티 드롭 방식이라고 한다. 그렇죠. 1대 n 또는 n대 n을 우리가 멀티 포인트 방식이라고 한다. 주로 중앙 컴퓨터와 단말기의 연결에 이용을 한다. 왜? 중앙에 한 대가 있고 여러 단말기를 연결할 때 멀티 포인트. 그리고 송수신하는 데이터의 양이 적을 때 효율적이다. 왜? 중앙에서 한 대로만 처리하니까 회선 구성의 비용은 저렴하나 중앙 처리 시스템이 하나니까 논리적인 제어가 복잡하다. 그렇잖아요. 여러 대의 단말기를 뭐 순서도 제어해줘야 될 거고 누가 먼저 보내야 될 거 지정도 해줘야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어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회선 제어 방식이고 두 번째가 이제 흐름 제어입니다. 팔로우 컨트롤. 송신 측과 수신 측 간의 데이터 전송 시 수신 측의 그 처리 용량 부족으로 인한 데이터가 넘치지 않도록 하거나 속도를 제어하죠. 그래서 너무나 빨리 오면 버퍼가 오버플로우 되겠죠. 서서히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흐름 제어입니다. 그리고 수신 측이 이전에 받은 데이터를 자신의 버퍼에 처리하기 전에 송신 측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도록 하는 제어 방식 뭐 이런 것들도 다 흐름 제어입니다. 야 너무 빠르니까 너 천천히 보내. 나 처리할 게 있으니까 좀 이따가 보내. 이런 거 제어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수가 우리 야구 여러분들 좋아하잖아. 포수가 준비도 안 되는데 투수가 막 계속 던져와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에라예요. 그거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서는 다 에라입니다. 에라. 에라면 통신 안 되는 거죠. 데이터 다 잃어버리는 거지. 자, 1번 볼까요? 거기 동그라미 정지 대기 흐름 방식, 정지 대기 스톱 앤 웨이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송신 측에서 한 번에 하나의 프레임을 전송하는 방식 그겁니다. 물론 이제 프레임을 전송을 하게 되는데 내 한 프레임을 보내요. 수신 측에. 그래서 수신 측에서 나 첫 번째 프레임 잘 받았어라고 응답이 오면 또 다음 프레임을 보내요. 또 응답이 오면 다음 프레임. 굉장히 답답하죠. 일단 답답해요. 그런데 장점이 있죠. 안전빵이라는 얘기지. 안전빵으로 보낼 수는 있다는 얘기. 그게 답답하죠. 자, 그 다음에 수신 측으로부터 non-acknowledge, NAK 수신하거나 일정 시간까지 응답 프레임을 수신하지 못하면 해당 프레임을 재전송 요구를 하게 된다. 또 재전송을 하게 되고 연속적인 프레임을 작은 구간으로 분리해서 전송함. 구현 방법이 간단하고 아주 단무지죠. 하나 보내고 응답받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응답받고 또 보내고 응답받고 또 보내고 막 계속 보내고 마지막에 나 다 잘 받았어 라고 한 번 응답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자, 그런 거였고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입니다. 얘는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 토크가 TCP/IP 방식으로 네트워크 통신을 하고 있죠. 그 TCP에서의 흐름 제어 방식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입니다. 제 용어로 하면 미끄러지는 창문 방식이야. 그런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건 뭐 윈도우는 창문이 아니라 전송 단위를 윈도우, 그 사이즈를 패킷 사이즈를 윈도우로 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사이즈를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기 좋으라고 했는데 더 헷갈릴 수도 있겠네. 자, 일정한 윈도우 크기로 일정한 데이터 크기로 패킷 크기로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레임을 보낼 수 있는 방식이다. 그렇잖아요. 좀 전에 스타ร์&네이트 방식 같은 거 한 프레임 보내고 상대 측에서 잘 받았어 응답이 오면 또 보내고 잘 받았어 응답 보내면 또 보내고 답답한 거죠. 얘는 아니에요. 일정한 윈도우 크기로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레임을
쭈루루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수신의 N게이 프레임에 대한 버퍼를 할당하고 미리 그러니까 버퍼를 할당을 합니다. 손신 측에서 수신 측의 응답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N게이 프레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미리 점검을 해요. 나 이렇게 보냈더니 너 버퍼 이렇게 할당해놔. 그리고 그만큼의 쫙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 시그널이 필요가 없어요. 응답 시그널이. 자, 각 프레임의 순서 번호, 그 시퀀스 넘버라고 합니다. 순서 번호를 부여하고 수신 측에서 다음 프레임의 순서 번호를 포함하는 응답 시그널을 송신 측으로 전송해주며 프레임을 계속해서 송신할 수 있도록 프레임 번호를 송신 측에 전송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시그널링 하면서 데이터는 전송하게 하는 방식. 이것이 TCP에서 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순서 번호 하면 시퀀스 넘버가 TCP가 연결 제어 방식 아닙니까? TCP 프로토콜에서 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거. 미리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신뢰성의 링크를 신뢰성 있는 링크로 만들며 자, TCP는 신뢰성입니다. 그래 속도 조절을 위한 흐름 제어가 가능하다.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주로 TCP, 주로 TCP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 네트워크 상이 TCP 네트워크 상이니까 지금 HDLC라든가 이거 또는 패킷 등에서 이용한다. 일단 TCP에서 사용한다는 거.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 잘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오류 제어입니다. 자, 우리가 전송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중에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 잘 알아두고요. 오류 제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데이터의 오류에 대한 제어를 한다. 후진 오류 수정 방식. 자, 이게 BEC라고 합니다. 송신 측에서 데이터 전송 시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부가 정보를 함께 전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부가 정보를 따로, 그러니까 데이터 말고 따로 부가적으로 보내주는 거죠. 전송하고 수신 측에서 이를 이용하여 오류를 검출하여 송신 측의 데이터의 재전송 요구를 하는 거죠. 자, 후진 오류 수정은 뭐 밑줄 그리세요. 밑줄 짜기하게 데이터의 재전송 요구를 하는 거죠. 부가 정보를 데이터를 받았는데 수신 측에서 부가 정보로 비교해 보니까 에러예요. 그러면 후진 오류는 뭐 재전송 요구를 합니다. 송신 측에. 자, 요거와 뒤에 설명합시다. 오류의 검출 방식과 재전송 기법이 필요하고 오류 검출 방식에는 펠티 또는 블록합, 순환잉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페리티비는 원래 하나의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이제 비교하는 방식인데요. 그다음 53번. 재전송 방식, ARQ입니다. Automatic Repeat Request라는데 자동 재전송입니다. 이거는 송신 측에서 전송할 문자 또는 프레임에 부가 정보를 추가하여 전송하고 수신 측에서 오류 발생 시 이 부가 정보를 이용하여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자기가 정정을 해요. 자동으로. 정지대기 방식, 뭐 연속 ARQ, 선택적 ARQ, 재전송 방식 이런 거 있습니다. Stop and Wait ARQ, 뭐 Selective ARQ 이런 것들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진 오류. 앞에 1번은 후진 오류였죠. 뭐가 차이점 있나 보자고요. 송신 측이 전송할 문자나 프레임에 부가적인 그런 정보를 첨가하여 전송하고 수신 측이 에러 발견 시 부가적인 정보로 에러를 검출 및 에러를 정정하는 방식이다. 후진 오류 수정은 송신 측에 재전송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전진 오류는 재전송을 하지 않죠. 송신 측이 한 곳이고 수신 측이 여러 곳일 때 재전송 피드백이 어렵고 그러죠. 채널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또는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렇죠. 재전송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믿고 신뢰성 있게 보낼 수 있는 이런 방식이죠. 전진과 후진의 차이점. 후진은 재전송 요구를 한다. 그다음 전진은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 오류가 발생하여도 재전송 요구 없이 봐요. 오류 수정이 가능하므로 실시간 처리 및 높은 처리율을 제공을 한다.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요? 전진 오류 수정이 더 유리하겠죠. 전진 오류 수정. 후진과 전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송 제어, 흐름 제어, 에러 제어를 봤어요. 그 중에 왕중왕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입니다. 제어 방식. 그 다음 9번째, 이제 네트워크의 분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류. 9번째. 공부네요. 네트워크 분류가 있어요. 네트워크 분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랜이 있고, 맨이 있고, 웬이 있습니다. 자. 랜이 있고, 메트로폴리탄 도시죠? 맨이 있고, 그 다음, 웬이 있죠.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웬이 있습니다.
우리가 라우터를 비교할까요? 자. 당연히 이쪽에도 스위치가 있겠죠. PC 한 대를 내면 스위치는 필요 없겠죠. PC 한 대만 연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PC 1, PC 2, 스위치 1, 스위치 2.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입니다. 일단 이 하나의 라우터 아래에 있는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랜으로 보는 거죠, 랜으로. 이렇게. 랜으로 보는 겁니다. 얘를 랜으로 봐요, 랜. 일단 라우터를 벗어났다? 이쪽은 다 뭐로 봐요? 랜으로 보는 겁니다. 랜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시스코 라우터나 이런 데 보면 랜, 인터페이스, 이더넷 인터페이스 쪽을 다 랜으로 보면 그 위에는 다 랜으로 보죠. 물론 이쪽에 시리얼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 국산 라우터나 이런 데 또 랜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랜을 벗어나면 뭐 다 랜으로 보는 거죠, 일단. 랜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하나 나누면 지역적으로 이제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 서울이에요. 서울.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이면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가 랜이라면 서울 시내 전체는 뭐다? 랜입니다. 랜. 왜는 그럼 뭘까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학교라고 봅시다. 학교. 자, 학교에 어떤 학교. 학교면 어떤 정보통신과도 있고 컴퓨터공학과도 있고 또는 경영학과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로 랜으로 본다면 그 학교 전체는 뭐로 볼 수 있어요? 또 맨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가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있어요. 그럼 강남구가 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규모는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랜, 맨, 웬으로 구분한다. 근데 이렇게까지 구분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본다면 대전광역시는 랜으로 보는 거죠. 어떤 대전광역시의 유성구를 랜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대전광역시는 맨으로 보는 거죠. 왜는 대한민국 전체로 보는 거예요. 규모로 보는 거로 일반적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공부하고 이런 정보 보안을 배우면서의 네트워크는 하나의 이런 얘를 게이트웨이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라우터 이하에 있는 얘네들을 랜으로 보고 라우터를 벗어나면 다 웬으로 보는 겁니다. 일단은. 그게 맨인지 웬인지 일단 모르죠. 웬으로 보라. 그러면 맞습니다. 맨으로 굳이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 시험에 이런 용어가 나온다면 그런 규모로 보라는 얘기죠. 어떤 건물 아니냐, 또 하나의 시내냐, 국가 전체냐. 그렇죠? 서울이 랜이라면 대한민국은 맨입니다. 그럼 전 세계 웬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일단 우리는 랜과 웬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랜, 웬.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렇게 볼 때,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몇 킬로 이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모로 보시라는 거죠. 일단, 랜을 떠나면 다 웬으로 보라. 자,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에서부터 중요합니다. 이건 시험과 직결될 수도 있어요. 시험과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 상태에 대한 배치 구조를 의미하며 통신망 구조를 의미한다. 자, 랜의 안에 들어간 겁니다. 랜의 안에 들어간 또 하나의 토폴로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타형 토폴로지죠. 자, 이쪽에 오면요. 자, 얘를 한번 이제 그냥 둘까요? 지워야 되겠네. 얘네들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좀 됐나요?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좀 이어서 할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간이 좀 됐으니까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잠깐 쉬었다가 한번 간단하게 또 아주 확실하게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